자, 저당권에 관련된 문제 가지고 보겠습니다. 1번 지문 보니까 제일 뒤에 보셔야 돼. 일괄경매 청구권이라는 키워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경매 청구권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했을 때 같이 묶어서 일괄경매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문제 보니까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매 당시, 기준점은 경매 당시야. 제3자가 그 건물을 소유할 때 이때는 일괄 경매 청구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매 청구 당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했을 때 그때 바로 일괄 경매 청구 가능하다. 2번 질문이요. 자, 제3자 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는 유효하다라고 되어 있죠. 뒤쪽을 보시라고 내용 모르면서 앞에 읽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래서 제3자 명의 저당권 설정 등기는 유효하다. 오른편 일단 구성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저당권자는 채권자가 되는 게 원칙인데 일정한 요건 하에서 제3자 명의 저당권도 가능하다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르면 넘어가기 중요치 않으니까 다시요. 저당권자 경매 청구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저당권자라고 부르게 되는데 채권자가 저당권자가 되는 게 일반적인 모습. 그런데 제3자 명의 저당권도 이론상 가능하다. 별로 안 중요합니다. 3번 질문이요. 저당권 설정 행위라고 하는 것은 처분의 권리 또는 권한을 가진 자만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해서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물권 행위하고 채권 행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권 행위라고 하는 것을 대응해서 채권 행위부터 먼저 볼까요? 매매라고 하는 거, 교환이라고 하는 거, 임대차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채권 행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 행위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뭐라고요? 조금 당장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하자라고 약정하는 걸 뭐라고 한다? 채권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이 채권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의무부담 행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의무부담행위 또는 채권행위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건 타인의 권리에 대해서 다 처분할 수 있고 타인의 권리를 기준으로 매매자, 교환계약 체결할 수 있고 타인의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남의 물건 판다면 이상을 생각하는데 지금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사서 소유권을 넘겨주든 뭘 어쩌든 간에 앞으로 넘겨주겠다. 소위 이행기라는 개념.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소유권 넘겨줄게 라는 개념을 뭐라고 한다? 바로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라 부릅니다. 그래서 채권행위나 의무부담행위는 자신에게 처분 권한 자체가 없다 라고 할지라도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그래서 맨날 했던 얘기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지만 돌아서면 또 잊어버린 얘기 이런 식이죠.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갑이 돈을 갚지 않으니까 경매 청구합니다.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이 지금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돼서 이 사람이 지금 순서가 뭐냐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 1등으로 낙찰이 된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소유권이 현재 취득했다 못했다? 못했다. 경매에서는 매각대금을 완납해야지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그런데 아직 병은 소유권을 취득을 못했는데 이 병이란 사람이 경매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하기 곤란하자 경제적 사정이 곤궁해서 돈이 돌지 않자 정이라는 사람에게 야야야 이거 내가 낙찰을 받았는데 1억 2천에 낙찰을 받았거든. 시가 한 1억 6천짜리거든. 근데 융통 안 되니까 너 이거 1억 3천에 사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바로 뭐라고요? 타인 권리의 매매라고 해서 이런 거 뭐라고 매매를 뭐라고 한다? 채권 행위. 그래서 이러한 매매 계약도 다 유효하다 해서 타인 권리 매매도 유효한 거 이게 채권 행위라는 개념. 이에 비해서 물권 행위 또는 처분 행위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소유권의 이전이라고 하는 거, 저당권의 설정이라고 하는 거, 지상권의 설정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물권 행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야.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거,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거, 거기 전세권 설정 등기 이런 거 다 포함됩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물권 행위 또는 뭐라고 그런다? 처분 행위라고 부르게 된다. 해서 이 물권 행위나 처분 행위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어떤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떻다 해줄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갑 소유의 X 부동산을 을이라는 사람이 지가라고 얘기하면서 병한테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돼. 이건 타인권리 매매니까 채권행위니까. 근데 서류를 조작해서 간명의 등기를 병한테 넘겨줘 버렸다. 이러한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이런 것들은 처분 행위가 되기 때문에 등기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남의 등기를 훔쳐다가 등기를 넘겨줬을 때 이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통해서 하는 저당권 설정이에요. 저당권은 언제 성립한다고 그랬어요? 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으면 어떻다? 저당권은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봤었고요. 이 저당권 설정 행위는 소위 처분 행위가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물건이 전혀 아닌데 남의 물건을 담보로 아무 관계가 없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더럽게 어렵네요. 그래서 이건 민법 총칙할 때부터 계속해서 힘든 주제야. 채권 행위와 물권 행위라고 하는 거. 채권 행위는 타인 권리를 전제로도 유효할 수 있지만 물권 행위 혹은 처분 행위라는 것은 타인의 권리를 전제로 하면 이건 무효.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할 수 있는 게 물상 보증인이 담보를 제공한다. 이것은 물상 보증인 입장에서는 처분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자, 내 물건이 아니고 나랑 아무 관계도 없어. 얘기도 안 돼 있어. 근데 친구 물건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린다. 이런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무효가 되게 된다. 이건 물권 행위이기 때문에 해서 어려워요. 해서 아마 민법 총칙할 때도 어려웠었고 이건 계속 까다로운 지문이야. 신경 쓰지 마. 그냥 기본만 가는 거야. 일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소유자가 동일했을 때. 두 번째 이슈, 제3자 명의 저당권 설정 등기도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 좀 어렵고요. 어렵지만 중요치 않아. 3번 진짜 어렵고요. 4번 지문 보니까 저당권 이전을 부기 등기하는 방법으로 무효인 저당권 등기를 다른 채권자를 위한 담보로 유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 요건 이제 옳은 표현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어렵다. 좀 이따 설명드리겠다. 그 다음에 답이 뭐 있었죠? 괜히 읽었었네. 괜히. 답 1번이었죠? 설명을 지금 드리긴 드리는데 이게 시험 문제를 풀어가실 때 내용을 다 안다고 푸는 게 아니라고 답은 되게 쉬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하신 바에 따르면 앞에 우리 요약해서 정리 들을 때 일괄 경매 하나만 똑바로 배우셨다고. 그죠? 그 답만 맞추면 되잖아. 그래서 지금 저희 학원 강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 5개를 골고루 알아봤자 생활에 보탬이 안 된다고 일괄 경매를 제가 강조해서 앞에 설명을 드렸던 취지가 뭐라고요? 바로 이게 자주 답을 뽑으니까 일괄 경매를 설명을 드렸다고 해서 자, 요거 한번 설명 드려볼까요? 자, 4번 지문 가보겠습니다. 지금 요렇게 돼 있죠. 4번 지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당권, 무효인 저당권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자, 이렇게 가십시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X 부동산을 담보로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을 했다. 갑이 을한테 돈 갚았네요. 그러면 저당권은 무효죠? 갑이 을한테 피담보 채무에 변제를 했다고요? 무효죠? 앞에서 공부했잖아. 뭐 어려운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 저당권의 소멸 사유하면서 주요 이슈, 목적물의 멸실, 공용징수, 피담보 채권의 소멸이라고 해서 돈 갚았다고요. 그러면 저당권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인 등기가 되게 된다. 자, 근데 이런 등기를요. 자, 무효인 등기인데 말소 등기를 아직 안 한 상태. 말소 안 해도 얘는 무효인데 지금 갑이 병한테 또 돈을 빌려. 그럼 이제 원래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을 명의 저당권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병 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게 원칙이죠. 무효인 등기는 지워야 되니까 말소 등기하려면 돈 들어갑니다. 참고적으로. 그 다음에 병한테 또 설정 등기하려면 또 돈 들어갑니다. 이 문제 돈 아끼려고 무효인 저당권 을 등기를 병 명의로 어떻다 이전 등기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면은 사실 무효인 등기이긴 하지만 을의 저당권은 소멸하게 될 테고 없어지게 될 테고 등기부상. 그 다음에 병은 저당권을 취득하죠. 이게 세이브하는 거, 돈 아끼는 거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등록 면에서 싸게 먹힌다고.
우리 등록면허세 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저당권 설정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채권에게 0.2% 세율을 적용한다. 근데 그 밖에 등기는 6,000원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설정 이전 등기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해서 이렇게 재활용하는 것을 무효인 등기의 유용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무효인 등기의 유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의미 없어요. 하여튼 이런 거 메모도 하면 안 돼. 이거 왜 하는데? 이거 왜 하는데? 이 시험이 나올까봐? 그거 하지 말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학원 강사의 운명하고 수험생 입장은 전혀 달라져야 돼요. 보통 이제 저희 학원 강사가 뭐라고 시부리게 되면 수험생이 지가 학원 강사할 것도 아닌데 학원 강사처럼 꼼꼼히 생각하면서 요건 요것이고 내가 그런 거를 지금 수십 년간 봐왔거든요. 강의하면서 진짜 미친 인간들 많아. 공부도 못하면서 점수 더럽게 안 나오면서 꼼꼼히 다 해. 죽어요, 죽어. 저당권에서 토탈 한 3문제 가까이 나오는데 저당권의 효력이라든가 아까 몇 가지 그거 외우기도 여러분들 머릿속엔 그게 안 들어간다고 또 속으로 생각하 저 새끼가 나를 무시하나? 맞아, 무시하는 거 맞으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이거는 못 외운다니까 저당권에서 주요한 출제 포인트만 10개가 넘는다고 그 주요한 10개도 못 외운다고 사람이 민법만 하면 할 수 있어. 근데 6개 과목을 다 해야 돼. 못 외운다고. 지금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은 아까 그냥 계속 무식하게 일괄 경매 같았을 때 경매 청구 시 어떻다 같았을 때 굳이 함정파면 이게 포인트가 뭐라고 경매 당시 경매 청구를 할 당시에 같았을 때 저당권 설정 당시가 아니라 경매 청구할 당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같았을 때 일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함정파지도 않아. 그냥 대충 내. 그래봤자 어차피 수험생들은 이걸 골고루 보니까 뒤죽박죽. 그 다음에 이제 5번쯤은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말소 등기 전에 자 저당권의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저당권의 효력이 없다. 말 더럽게 어려워. 지금 뭐야? 피담보채권 소멸해서 무효인 저당권 등기죠. 그걸 이전 등기를 해도 그 저당권은 어떻다? 나중에 경매 청구하고 우선 변제할 수 없다. 무효인 등기. 제일 어려운 질문이 5번 질문. 눈길도 조선한데 전부 명령이 뭔지도 몰라. 알 필요 없어. 무효인 저당권 등기를 이전한 것은 이것은 어떻다? 무효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의미 없어요. 자 옆으로 좀 샜는데 자 특히 물권행 여기서 이제 멘붕 와버리죠. 신경 끄고요. 다시 일괄 경매. 한 문제랑 하나만 쇼부를 보십시다. 지금 이게 저당권이 문제가 개수가 더럽게 많이 나온다고 1년에 한 2문제 가까이 나온다고 그러면 7년치 문제만 외워도 기본적으로 14개를 외워야 돼. 근데 곱하기 나는 좀 다른 삶을 살겠다. 곱하기 5를 하거나 4를 하거나 하면 그건 대가리가 나쁜 거지.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부질없는 짓거리 한다고. 그래서 답 1번 하나만 외웁시다. 일괄 경매라는 표현 나오게 되면 어떻다? 바로 경매 청구 시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했을 때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문제, 저당권 문제가 보게 되면 지금부터 한 10개 가까이를 쭉 외우신 다음에 그 아이 어디 있나를 찾아보는 방식으로 가는 게 좋은 시험 보는 방법이 됩니다. 그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저당권의 소멸 원인이 아닌 것은 어렵지도 않아. 자, 저당 목적물이 전부 멸실됐다. 저당권 소멸하죠? 자, 피담보채권이 끄트머리 소멸한다라고 돼 있죠? 시효 완성이든 변제든 간에 돈 받을 권리가 소멸하면 경매 청구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인 저당권도 소멸하게 된다. 세 번째, 경매 나와 있죠? 경매 있으면 무조건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위치를 불문하고 모두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그 다음에 지상권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되는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라고 해서 이게 이제 혼동 얘기야. 가보겠습니다.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 지상권을 가지게 됩니다. 지상권을 담보로 해서 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이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라고 되어 있죠. 자, 보면은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가 같아진다고. 그러면 원래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해야 되죠.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해야 되죠, 원칙적으로. 근데 지상권이 소멸해버리면 저당권이 피해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 뒤에 꼴이 있는 케이스. 꼴이 있으면 어떻다?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저당권은 어떻다?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게 혼동이라는 개념. 해서 제가 이제 나중에 물권 총론할 때 다시 한번 논의하겠지만은 이 파트의 논의의 쟁점이 되는 꼴이 있으면 어떻다?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원래 두 개의 권리가 한 사람에게 귀속되면 뒤에 있는 권리는 혼동으로 소멸함이 원칙인데 뒤에 꼴이 있으면 어떻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상권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저 병의 저당권도 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혼동을 가지고 구성한 문제예요. 그럼 이제 5번 지문 비슷한 구조죠. 저당권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저당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자, 요건 이런 경우죠.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럼 뒤에 있는 저당권은 어떻다? 혼동으로 소멸한다. 근데 보니까 뒤에 꼬리가 없다는 얘기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라고 돼 있죠.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해야 할 우려가 없을 때는 뒤에 있는 저당권은 어떻다? 혼동으로 소멸한다. 나중에 혼동 따로 한번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 그저 그림 그려봐서 꼴이 있냐 없냐의 문제로 접근하시다. 꼬리가 있으면 어떻다?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꼬리가 없으면 어떻다? 혼동으로 소멸한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면 뒤에 있는 저당권 굳이 자기 땅에 자기가 또 경매 청구할 실익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해서 4번, 5번 혼동에 관한 개념을 가지고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되겠고요. 꼴이 있을 때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주제요. 갑은 을에 대한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을 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했다. 그리고 병이 X 토지에 대해서 또 저당권을 취득했다. 사안 정리합시다. 자, 을 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갑이 1번 저당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갑이 저당권자. 그 다음에 병도 어떻다? 저당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이렇게 사안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갑은 저당권을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틀렸죠?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이건 알아야 되지. 아까 기초가 됐던 두 번째 암기 사항이었잖아요. 2번 지문이요. 을이 갑에게 채무를 변제하면 갑 명의의 저당권은 말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소멸한다 해서 저당권의 소멸 사유 중에 하나가 피담보 채권의 소멸. 그 사유는 변제가 될 수도 있고 소멸 시효 완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3번 저당권 등기는 효력 존속 요건이므로 자,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되면 갑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틀렸죠? 저당권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다. 해서 자, 이게 깊이 갈 게 없다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게 되면 저당권은 어떻다? 성립하지 않는다. 저당권 등기가 있어야 어떻다? 저당권은 성립하게 된다. 그러나 누가 불법적으로 서류를 조작해서 저당권을 소멸시켰다 할지라도 불법이 전제가 되게 되면 이 저당권 등기는 기본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3번을 틀리게 구성을 했고요. 4번쯤은 갑명의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된 후 병의 경매 신청으로 X 토지가 제3자가 매각되더라도 갑의 저당권 등기는 옳은 걸 고르시구나. 지금 잘못됐는데. 자, 그래서, 지금 답은 2번이었었죠? 답은 2번이었었죠? 답 간단하다고. 쉬운 거 갖고 다 뽑는다고요. 그래서 답은 일단 2번이었고, 3번 틀렸었고요. 4번, 요거 제일 어려운 지문이야. 설명드릴 텐데, 어차피 기억도 못 할 거예요. 자, 요걸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지금 병명의에, 갑명의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갑의 저당권은 소멸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병의 경매 신청, 병도 저당권자거든요. 경매 신청으로 이 부동산이 제3자 갑을 병정에게 낙찰되게 된다. 그러면 만약에 두 가지 경우 수로 가십시다. 첫 번째, 봐봐요. 이 사안에서 지금 얘가 1번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말소 기준 권리는 뭐가 됩니까? 1번 저당권이 되는 거죠. 자, 말소 기준 권리. 자, 경매 물건에 있어서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 가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중에서 가장 선순위에 있는 권리를 뭐라고 그런다? 말소 기준 권리. 그래서 만약에 갑이 경매 신청을 하면 갑의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죠. 그래서 갑의 저당권부터 시작해서 경매가 진행되면 밑에 있는 권리는 모두 다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두 번째, 병이 경매 신청을 하면 말소 기준 권리는 뭐가 됩니까? 병이 경매 신청을 하면 말소 기준 권리는 병의 저당권입니까? 갑의 저당권입니까?
갑의 저당권이지 경매가 진행되는 부동산을 보면은 무조건 뭘 찾아야 돼? 제일 위에서부터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렇게 6개의 등기를 찾아봐야 된다고. 그중에 가장 선순위가 뭐가 돼? 1번 갑의 저당권. 그래서 병이 경매 신청을 하면 말소 기준 권리는 뭐가 됩니까? 갑의 저당권이 되는 거죠. 제일 위에 있는 저당권이 갑의 저당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의 저당권부터 시작해서 모두 매각으로 소멸하고 우선 변제는 갑부터 먼저 변제를 받을 테고 그다음에 병이 그다음에 변제 후순위로 배당을 받겠죠. 그죠? 다시 이 문장을 쫓아가지 말고 병이 경매 신청을 해도 말소 기준 권리는 뭐가 된다? 갑의 저당권이 되는 거죠. 그럼 경매가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면 갑이 우선 변제를 받고 그 다음에 병이 나머지를 변제를 받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리고 남는 게 있으면 을한테 귀속이 되겠지. 자, 근데 이 사안은 뭐냐면 갑명의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가 된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이 됐다. 그래서 제3자가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이 갑의 저당권 등기 회복할 수 있는가?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있든 없든 무조건 갑의 저당권 등기는 소멸하기 때문에 그래서 갑의 저당권 등기는 회복할 수 없고요. 갑의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병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배당받을 걸 네가 배당받았으니까 그 돈을 나에게 다오라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의 저당권 등기를 회복시킬 수 있다. 그럼 골 때리는 거야. 저희 딱 낙찰을 받는데 갑자기 어느 날 짠 하고 나서 나 갑인데 나 전에 죽었다가 제 명으로 살아났거든. 너가 나한테 돈을 갚아야겠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경매 낙찰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명히 모든 권리가 죽는다고 생각하고 샀는데 갑자기 저당권 되살아나면 안 되니까 이 문제는 법리적으로 갑이라는 사람이 우선 자기보다 우선 변제를 받은 누구한테? 병한테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로 해결하는 문제이고 이것은 갑의 저당권은 회복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얘기인데 몰라도 돼. 왜? 2번 겁나 쉽잖아요. 4번, 5번 질문. 만약 갑명의 저당권 등기가 무효였을 때, 자, 병의 저당권이 존재하더라도 갑과 을은 갑명의 저당권 등기를 다른 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 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 자, 아까 이제 봤던 얘기인데, 요거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요거 이제 계속 나오는데 의미는 없어요. 자, 지금 이런 경우 보십시다. 병이라는 사람에게 갑이 돈을 갚았다 하십시다. 그럼 병의 저당권 등기는 무효가 되죠? 갑이 병한테 돈을 갚았으면 저당권 소멸하잖아요. 그럼 병의 저당권 등기 무효가 되죠? 근데 병한테 돈을 갚고 지금 말소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정이라는 사람에게 또 돈을 빌리고 정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이 사람한테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근데 말소 등기를 안 하고 여기서 여기로 지금 병에서 정으로 저당권 이전 등기의 방식을 통해서 재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걸 우리가 무효인 등기의 유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요건 가능해요. 왜? 이해관계는 없으니까. 이렇게 이전 등기를 했다고 손해보는 사람이 없다고요. 근데 얘가 돈을 갚았어. 그럼 갑명의 저당권 등기는 무효인 등기가 되는 거죠? 그죠? 이 등기를 A라고 하는 채권자를 위해서 저당권 이전 등기의 방식을 통해서 재활용할 수가 있을 거냐. 여기는 이제 병명의 저당권 등기가 있다는 전제에서 하는 얘기야. 그럼 만약에, 자, 지금 갑명의 저당권 등기를 A라는 저당권자로 유용을 하게 되면은 누가 피해를 받아요? 병이라는 사람이 피해를 받는 거죠? 원래 갑명의 저당권 등기가 무효가 돼버리면 병이라는 사람이 1순위 권리자가 된다고 경매가 진행되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고 가장 전체를 변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무효인 등기를 유용을 해버리면 피해를 받잖아요. 이때 이러한 유용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주제인데요. 무효인 등기의 유용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상 이해관계는 없으면 유용할 수 있지만 이렇게 등기상 이해관계는 있는 갑명의 등기라는 것은 어떻다? 유용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계속 설명을 드리면서 느끼는 건데 답은 겁나 쉬워요. 돈 다 갚게 되면 어떻다? 저당권은 소멸하게 된다. 이건 너무나 쉽잖아. 근데 나머지가 어렵잖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어려운 거 위주로 공부를 해.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기적이 나오게 돼. 실력이 쌓아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문제를 볼 때 제일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거죠. 지금 1분 안에 한 문제를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돼. 그게 포인트죠? 그래서 제가 키워드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끄트머리 가면 양도할 수 있다. 이런 키워드 소멸한다, 소멸한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소멸하는 것은 피담보채권의 소멸 또는 그죠? 피담보채권의 소멸이라든가 아까 공용징수 또는 목적물의 멸실 있으면 어떻다? 저당권 소멸하게 된다. 그럼 이 문제를 갈 때도 거꾸로 보시면 되게 쉬워지는 거예요. 나머지 좀 까다롭게 나왔던 질문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은요 2번. 답은 더 그렇게 쉽고 나머지 어려웠어요. 그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저당권의 물상 대위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 미리 외워야 되죠? 어떤 경우 있었죠? 자, 공용징수하고요. 공용징수하고 목적물의 멸실이라고 해서 멸실에서 화재보험금 청구권, 공용징수에서 수용보상금 청구권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집행해서 지금 저당권 설정자가 받게 될 돈을 미리 받는 것을 저당권의 물상대위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다시 공용징수나 멸실이 있게 되면 저당권은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를 원래 받을 수 있는데 저당권 죽어버리니까 저당권 설정자가 받게 될 금전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을 저당권의 물상대위라고 부르게 된다. 가보겠습니다. 대위할 물건이 제3자에 의해서 압류된 경우에도 물상대위성 인정되죠? 1번 어려워요. 아까 압류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주머니 안에 들어가 버리면 빼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물건이라고 그래서 조금 불편해. 2번 지문이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가볼까요? 이것도 더럽게 어려운 거야. 자, 이거 해봤자 어차피 몰라. 답 좀 이따 보면 허를 찔러. 괜히 다 읽었다 이런 생각이 들게 돼. 해서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죠? 지역권은 안 되지만은 전세권하고 지상권을 담보로 해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전세권이 수용당할 수 있나요? 수용당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을 수용할 수 있다고요? 아니, 자, 공익사업 할 때 소유자 있고 전세권이 있으면 둘 다 수용을 해버린다고. 그래야지 전세권자는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전세권이 살아있으면 사업을 진행을 못하니까 수용할 수 있고 그럼 전세권자에게 수용보상금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이때 이것을 목적으로 했던 저당권자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가 돼야 되겠죠? 소유권을 담보로 해서 저당권 설정했을 때 소유자가 받게 될 금전에 대해서 물상대위권 인정되듯이 전세권을 담보로 저당권 설정했을 때 전세권자가 받게 될 보상금에 대해서 보상금 청구권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어려워요. 어려워. 3번 질문이니까 자, 저당권 설정자에게 대위할 물건이 인도된 후에 압류했을 때는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3번까지 말도 못하기 어려워. 몇 년을 공부해도 못 풀어. 그래서 4번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당권자 화재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이거 맞죠? 이거 맞죠? 우리 다 외웠잖아요. 답을 외우고 들어갔잖아. 화재보험금 청구권, 그 다음에 수용보상금 청구권에 대해서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이거 외웠잖아요. 외워서 가는 거야. 외워서 휴무를 보는 거지. 그냥 읽어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문제를 읽어보는 건 뭐야? 자세히 꼼꼼히 보시면 안 돼. 내가 아는 애가 어디 있나? 이걸 찾아보시는 거야. 그래서 답은 겁나 쉬워. 근데 1번, 2번, 3번이 장난 아니게 어려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문제를 볼 때 물상대위 하게 되면 그냥 멸실에 따른 화재보험금 청구권, 공용징수에 따른 수용보상금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 절차를 거쳐서 저당권을 집행하는 것을 저당권의 물상대위라고 하는 거죠. 하나하나 지문의 의미를 새기지 못한다고요. 헷갈린다고. 뭔 소린가. 그러다 치고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자, 협의 취득된 경우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틀렸죠? 아까 협의 취득은 단순한 소유권 이전이기 때문에 수용보상금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런 법 이름이 나오면 깜빡 착각한다고. 그래서 수용보상금 청구권, 화재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가셔야 된다고. 끊어가셔야 돼. 하나하나 내용을 봐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슈 삼아야 될 것들 이렇게 가볼까요? 저당권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1번 저당권자 반환 청구권 갖지 않는다. 이건 알아야 되죠. 지역권자 반환 청구권 갖지 않는다. 기억나시죠?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2번 질문 저당 부동산의 종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약정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저당권의 효력이라는 거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라고 했었죠. 그 한편 이 저당권 효력을 부합물 종물에 미치지 않기로 약정을 하고 등기까지 되게 되면 낙찰받은 사람은 그 부합물 종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등기하지 않더라도 라고 해서 틀렸다고요. 틀렸죠? 일단 이 문제의 논의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저당권의 효력이라고 하는 거. 다시 외우겠습니다. 자, 토지 저당권을 주로 예시로 삼을 텐데 저당권이라는 것은 부합물 종물에 그 효력이 미친다라고 했었죠. 부합물 종물의 효력이 미친다. 다만 이것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 즉 저당권 효력을 부합물 종물에 미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있고 이것이 등기가 되게 되면 낙찰받은 사람은 그 부합물 종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저당권 효력이 더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었다고. 그래서 문제 속에서 키워드 뭐라고요? 효력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키워드 효력 나와 있죠? 우리가 설명드릴 때는 저당권 효력 이렇게 가는데 아예 지금 문제를 보면서 스스로 키워드를 찾아내셔야 돼. 제가 찾아드려봤자 아무 의미도 없어. 본인이 찾아내셔야 돼. 물상 대입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이거 가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테고 그 문제 가지고 답을 외워가시는 거야. 해서 효력이라고 하는 거 저당권 효력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 이런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걸 배제하는 특약이 있고 등기하게 되면 이때는 저당권의 효력을 부합물 종물에 미치지 아니한다. 그런데 등기 안 한 상태에서 이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물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제3자에 대해서 주장할 수 없다. 답 2번 틀리게 뽑아냈고요. 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가 됐을 때 세무자는 원본 지연 배상금의 전부를 변제하지 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일단 오른편 중요치 않아. 아까 우리가 저당권을 통해서 변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원본 이자 위약금 저당권 실행 비용의 1년분의 지연 배상액까지도 다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와는 별개의 문제로 지금 저당권 설정자가 자 중간에 나중에 돈을 갚을 때는 1년 넘는 지연 배상분도 당연히 다 변제해야지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3번은 몰라야 돼. 지금 뭘 자꾸 느껴야 되냐면 문제 답 꼭 시험 지문 중에 두세 개 더 이렇게 어려운 게 나온다고 그걸 쫓아가면 안 돼. 그걸 골고루 공부하시게 되면 시험 문제 푸실 때 다 읽어봐. 다 읽어봐. 그래서 정상적인 두뇌 구조라면 이건 무조건 알아야 되는 주제이고 2번 이 문제가 순서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2번 찍고 바로 넘어가셔야 돼. 실수할까 걱정하시면 안 된다고. 그 자체가 실수니까. 다 소화할 수 없어요. 아무리 해도.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저당권은 담보한 채권과 분리해서 다른 채권에 담보로 하지 못한다. 맞죠?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고 분리해서 다른 채권에 담보로 하지 못한다. 피담보 채권하고 합쳐서만 양도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물상 대입권 행사할 수 있다. 협의 취득 나와 있죠? 아까 나왔던 그 지문이잖아. 수용 보상금 청구권하고 화재 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는 어떻다? 물상 대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해서 지금 키워드 물상 대위 나와 있죠? 물상 대위 나와 있죠? 양도 나와 있죠? 반환 청구권 반환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게 주요 키워드가 된다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제일 쓸데없는 지문이 3번 지문, 답은 2번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해서 저당권은 끄트머리 양도할 수 있다. 근데 분리하여 틀렸죠? 분리하여 틀렸죠? 그래서 답 1번 이렇게 뽑아주는 거예요.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맞죠? 여기서 지역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죠? 지역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이 문제를 보게 되면 앞으로 이제 살붙일 게 지역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이런 걸 갖고 답을 뽑는다고요. 3번 질문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면 다 필요 없고 소멸, 시효완성, 소멸 나와 있죠? 저당권은 소멸한다 나와 있죠? 키워드 뭐라고요? 소멸이라고 하는 게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해서 그게 시효완성이 됐든 변제가 됐든 간에 돈 받을 권리가 소멸하게 되면 어떻다? 저당권은 소멸하게 된다.
4번 저당 목적물의 제3취득자가 부동산에 유익비를 지출했을 때 우선상환 받을 수 있다. 맞는 표현인데 신경 쓰지 마시고요. 5번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 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친다. 맞죠? 저당권의 효력,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 다만 배제 특약을 맺고 등기까지 하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미치지 아니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그래요. 자, 다른 거 빼버리고 4번 지문이 더럽게 어렵다고, 4번 지문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쫓아가시면 안 된다고. 우리는 답을 찾아내는 게 기술이라고요. 답을 찾는 게 능력이라고. 그러니까 아니, 내용을 보지 말라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걸 굳이 읽어드리는 건 뭐냐면 시험 볼 때 무조건 모르는 지문 2개씩 기어 나온다라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 심지어 제일 짜증날 때 4개가 기어 나와. 근데 답만 우리는 낼름낼름 알고 있어. 답을 알고 있잖아요. 답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답은 1번.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법률이나 규약에 특별한 규정,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그럼 미리 다 외워야 돼. 부합물, 종물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치죠? 건물 저당권 같은 경우 지상권, 임차권의 효력이 미치지요? 그 다음에 아까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그 저당권이라는 것은 차임채권, 과실수취권에도 미친다라고 했었죠? 그죠? 대충 보셔야 돼. 이것도 꼼꼼히 보게 되면 꼬여요. 보니까 저당 목적물인 건물에 증축되어 독립적 효력이 없는 부분.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부합물이라고 부르게 되죠? 부합물이라고 부르죠? 누가 임차인 건물을 증축을 해버렸다고? 그럼 그 증축된 부분의 소유권은 건물 소유자가 갖게 된다. 그러면 그게 경매로 건물이 넘어가면 낙찰 받은 사람이 증축한 부분도 소유권을 갖게 된다. 이걸 부합물이라고 부르게 된다. 두 번째, 건물 소유 목적으로 토지 임차인이 건물에 저당권 설정했을 때 이 저당권은 임차권에도 효력이 미치지요? 건물 저당권은 임차권에도 효력이 미치지요? 자, 그 다음에 자,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관해서 저당권이 설정된 후, 자,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취득해서 전유 부분과 일체가 된 대지 사용권 나와 있죠? 저당권은 당연히 대지 사용권에도 효력이 미치지요? 대지 사용권 집합 건물법 공부할 때 얘기했던 거잖아요. 구분 소유권 밑에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대지 사용권이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개념은 이런 식이야. 첫 번째는 부합물이고요. 세 번째는 부합된 권리라는 개념이 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것이 건물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그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요? 효력. 효력. 효력의 키워드라고.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 있었죠? 두 번째, 저당권은 자, 부합된 권리, 종된 권리에도 같이 효력이 미친다고요. 이게 디귿번 얘기라고. 이건 부합물의 일종으로 해석을 해야 돼. 물건은 아니니까 부합된 권리라고 해석하는데, 구분 소유권이 있으면 항상 같이 딸려 다니는 게 뭐라고요? 공용 부분의 사용권하고 바로 대지 사용권을 세트로 간다고. 이게 언제 대지 사용권이 귀속이 되고 말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지 사용권하고 구분 소유권을 분리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때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낙찰 받은 놈이 구분 소유권뿐만 아니라 대지 사용권도 취득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토지 임차권에 미친다. 지상권에 미친다. 기억나시죠? 그럼 이게 토지 임차권 나왔으면 다음 시험 문제 나올 때 뭐가 나오겠어요? 지상권에 미친다. 이렇게 출제하겠죠? 좀 이따 그렇게 나와요. 맨날 같다고. 그래서 이 저당권의 효력 파트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아까 저당권 효력 관련해서 그런 거 있었잖아요. 배제하는 특약이 있는데 등기를 안 했을 때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틀렸죠? 배제 특약이 있고 등기 있을 때만 어떻다? 제3자에게 주장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막 있고 이게 지랄이 아니라 핵심 이슈는 뭐냐면은 아예 저당권 효력 이걸 도배를 하는구나. 매번 내는구나. 근데 이 망하려면 저당권 효력이 뒤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앞에서 쓸데없이 막 읽어가다 보면은 정작 중요한 얘기를 놓쳐. 그래서 강의할 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아저씨 너 너무 쉽다. 이게 저런 걸 뭘 그럼 지금 생각하시잖아. 하고 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이거 떨어진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잖아. 저건 될 거예요. 아주 삶이 긍정적이라서. 되게 간단하다고요. 근데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아까 중간중간에 어려운 지문이 있다고.
그래서 수험생들이 공부하실 때 어려운 지문을 막 분석하는 훈련을 하잖아요. 그건 시험 보러 가서도 그 지랄을 하고 있어요. 답을 안 찍고 그게 옳은지 틀린지를 분석을 해버린다고. 그럼 1분 오버돼.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야. 해서 이렇게 보시오.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지금 이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돼 있죠. 뒤에 종물 이런 거 나와 있죠. 종물은 당연히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요. 2번 지문 부합물 나와 있죠. 부합물 나와 있죠. 저당권 설정 전이고 후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저당권의 압류 이전에 저당 부동산을 발생한 차임 채권 나와 있죠? 이게 어려웠다고. 압류 후부터는 저당권자가 임차인한테 연락을 해서 야, 그 차임 채권 차임 나한테 다오 라고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압류 후 발생한 차임 채권에 대해서도 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게 그동안 앞에서 부합물 종물 얘기만 뒤지게 하다가 너무 문제가 쉬우니까 압류 후 발생한 차임 채권 이렇게 외우시라고. 의미를 새기는 건 그 다음 문제고, 다시 부합물 종물의 효력에 미친다, 임차권 지상권에 미친다, 그 다음에 압류 발생한 차임 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라고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고. 지금 얘는 거의 2년에 한 번꼴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문장 읽지 말고 먼저 외우시라고. 압류 후 발생한 차임 채권. 나 짜증나서 그래요. 압류 이전이라 틀렸다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먼저 외우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저당권 설정 이전에 이후에 이런 걸 분석해서 뭐에 포인트가 아닌데. 이전 이후 이런 게 전혀 의미가 없으니까 제가 설명할 때 아무 말씀 안 드린다고. 그러면 부합물, 종물 이렇게 딱 끊어서 갔었잖아요. 그죠? 끊어서 외우면 된다고. 그리고 제발 부탁하는데 문장을 읽지 좀 마시라고. 해서 아예 종물종을 미치는 것처럼 그냥 부합물, 종물, 지상권, 임차권, 압류 발생한 차임 채권 이렇게 외우시면은 좋은 머리를 갖고 잘 활용하실 수 있다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자꾸 문장을 읽어보신다고. 그러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새긴다고. 그러니까 대가리가 터져버린다고. 외우면 아주 단순해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요. 문제를 앞으로도 가실 때도 그래요. 그래서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지 말고 문제를 뭐 또박또박 읽어보고 웃기고 자빠져 있어요. 저는 이거 문제 거의 안 봐도 바로 답이 보여요. 왜? 외워서 그래요. 외워서. 제가 이걸 어떻게 빨리 읽어요, 읽기는. 내용을 다 외워서 다 못 읽는다고, 1분 안에. 근데 보면서 문제를 그냥 제가 이거 문제 작업했어도 언제, 어떻게 알아? 내가 이 문제를, 이런 문제가 나왔는지 안 나왔어. 내가 헷갈리니까 회차를 써놓은 거예요. 내가 이런 문제 나온지 어떻게 알아? 천재야? 못 외워. 그러니까 회차를 가지고 이렇게 부합물, 종물, 압류 후 발생한 차임 채권 이렇게 이제 외워버리는 거예요. 외우면 내용을 몰라도 딱딱딱 체크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하는 방법이 지문을 읽어보고 이 의미를 새기고 이게 아니라 외운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계속 외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 얘기예요. 그렇다 치고. 자, 그 다음에 검토 드릴 주제. 저당권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해서 자, 끄트머리 양도할 수 있다. 중요 쟁점이죠. 많이 나오니까 분리해서 라고 해서 틀렸죠. 분리해서 틀렸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자,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 매수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해서 일단 틀렸고요. 안 중요해. 아까 제3취득자 비용상환청권 갖게 된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야. 2번 전혀 몰라야 돼. 알면 눈알만 아파. 아니 모르는 얘기가 나왔을 때 겁먹지 말라고요. 우리 시험에 위주로 맞춰서 공부를 했으니까 답을 맞출 수 있다고. 세 번째, 효력, 나이스. 지상권에 미친다. 맞죠? 외우니까 얼마나 쉬워. 읽지 말고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 아까 문제에서는 뭐가 나왔어? 임차권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임차권이 나왔었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지상권을 낸다고. 똑같은 문제를 안 내려고. 그리고 압류 발생한 차임 채권에 대해서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그죠? 거의 매년 구성을 하고 있다, 이 문제는. 자, 그 다음에 4번 뒤에 효력이 미친다. 압류 이전 틀렸죠?
압류 이전 틀렸죠? 네. 압류 후 이렇게 갔었잖아. 압류 후. 교회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 교회 되게 복되겠다. 그래서 분위기를 이렇게 혼자서 학생도 별로 없는데 한 몇백 명 있는 것처럼 효력. 효력의 키워드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5번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 FP여자 받을 수 있는데 의미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2번, 5번이 쓸모없는 거야. 너무 깊이 들어간 문제예요. 깊이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어렵거나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약간 사이드 쟁점. 그래서 이 문제는 양도할 수 있다. 자, 미친다. 이거 더럽게 많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건물 저당권도 미친다. 기억나시죠? 이 문제가 지금 저당권 파트에서 자 저당권 미친다 2번 뽑아 먹었다고요. 건물 전세권도 다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 라고 했었죠. 그 문제 나오더라도 비교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그래서 이 문제는 1번 양도, 2번 효력, 3번 4번의 효력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효력을 갖고 쟁점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29회 때 압류 이전 나왔죠. 아까 문제 중에 또 이런 거 있었어. 압류 이전 30회 때 나왔죠. 하여튼 마음대로 그 찬양하시고 마음대로 축복하시고요.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거 30회 이 문제를 틀리면 이건 개, 돼지에 가준하는 거야. 왜? 기존에 나왔던 그 문제를 그대로 냈단 말이야. 문제 유형만 바꿨어. 아니, 공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점수를 받으려고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고. 지금 이 문제를 보면 제가 이 문제를 보면 지난번에 나왔던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야, 똑같아. 잠깐만. 종물, 부합물, 그 다음에 압류이전 이거 틀렸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가는 거예요. 문제는 공부를 할 때 같은 문제를 계속 내고 있다고. 다른 문제도 한 20% 나와. 근데 그걸 신경 쓰시면 안 된다고. 그냥 기본되는 것만 줄줄줄 풀어가시는 게 실력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29회, 30회 똑같은 문제 보셨고요.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자, 갑은 그 소유 나대지에 채무 담보를 위해서 을명의 저당권을 설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은 그 건물에 건물 Y를 신축해서 갑으로부터 X를 임차해서 Y를 완성한 후 Y의 정명의 저당권을 설정했다. 틀린 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자, 가보십시다. 양도할 수 없다. 내용 보지 마시고 채권과 분리해서는 양도할 수 없다. 맞죠? 그러니까 사례 주어진다고 막 그리고 이 지랄을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근데 외운 거 가지고 다 답을 풀 수 있다고. 갑이고 을이고 병이고 지랄이고 난 모르겠고 그냥 바로 지문으로 가는 거야. 키워드 뭐야? 양도할 수 있다. 근데 분리하지 않으면 양도할 수 있고 분리하면 없다. 분리해서는 양도할 수 없다. 일단 1번 맞는 거죠? 문제를 읽어볼 필요도 없이 바로 가서 지문 한두 개 커버하는 거예요. 2번 끄트머리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이제 분석을 해봐야 돼. 현재 경매 청구 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면은 이때 을이 뭘 할 수 있다?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사안을 분석하는 갑에 대해서 을명의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고 이 건물이 Y가 있는데 이 건물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병한테 있다. 그래서 이 갑으로부터 X 토지를 임차해 Y로 완성한 후 Y의 정명의 저당권을 설정했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려면 자, X 토지 소유자, Y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죠? 다르죠? 네. 자세히 분석 안 해서도 다르잖아요. 네. 지금 갑한테 건물 소유권이 있다는 얘기가 없다고. 2번 틀린 거죠? 네. 틀린 거죠? 네. 답 2번이 가는 거야. 사안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고요. 다 외운 거 가지고 푸는 거라고. 이렇게 문제 사례가 막 주어지면 사람들 막 갑을 병장 막 그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 돼요. 왜? 1분 안에 이걸 소화를 못 하거든요. 그리는데 3초 걸려버리거든. 마음은 급하고. 근데 지금 거꾸로 치고 들어가는 거죠. 일괄 경매하면 우리는 다 외웠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했을 때만 뭘 할 수 있다?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나머지 생략합니다. 그래서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액권 행사할 수 없다. 맞죠?
물상대위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다? 바로 화재보험금 청구권, 수용보상금 청구권에 대해서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요, 1번, 2번, 그 다음에 5번 가지고 금방 캐치내릴 수 있어요. 긴 거 3번, 4번 분석하지 않더라도 답 고른데 지장 없어. 그리고 1번, 2번, 5번이 답 아니면 3, 4 중에 찍어버리면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사례 주어진다고 해서 이걸 분석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문제의 포인트는 실력을 쌓자는 게 아니라 점수를 받자는 것이고, 점수를 받으려면 애초에 문제 풀어가는 훈련을 할 때부터 우리 범주를 벗어나는 걸 욕심을 부리면 안 되고 그냥 계속해서 단순하게 해서 얼마나 쉬워? 답 2번 이렇게 하는 거지. 사례를 분석할 필요도 없어요. 그 대신 이게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면 일괄 경매 청구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할 때만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게 미리 암기가 돼 있어야 돼. 양도 관련해서 분리해서 양도할 수는 없다라는 게 미리 전제가 돼 있어야 돼. 그리고 여기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딱 두 가지 수용보상금 청구권, 화재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이게 그동안 나왔던 전부니까 그럼 최소한 여기서는 매매대금 이런 표현 썼으니까 뒤에 볼 것도 없이 어떻다? 최소한 3개는 줄줄줄 나온다고. 3번, 4번은 분석할 짬도 없고 분석할 시간도 없어요. 실제 시험 시간에는. 이 딱 3개로 끝내시는 거예요. 나머지 분석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건 이제 문제가 이렇게 되게 길잖아요. 그럼 되게 길면 사람들이 해석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안 돼요. 실력이 있어도 1분 안에 이걸 체크를 못 한다고. 그러다 삐끗해버리게 되면 이게 아사리판이 되는 거예요. 막 꼬여가지고. 그래서 답은 2번. 그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저당권에 있어서 실행이 됐을 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범주. 다시 원본, 이자, 위약금. 이건 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개념이고요. 약정. 두 사람, 저당권 설정자하고 저당권자 간에 원본 약정하겠죠? 얼마 빌린 이자 약정할 수 있겠죠? 위약금도 약정이 있을 때 발생하는 문제죠? 그죠? 이 3가지 개념은 두 사람 사이의 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가 될 테고, 지연배상금하고 1년분의 지연배상금하고 저당권의 실행 비용이라는 것은 법 때문에 그대로 발생하는 거야. 따로 손해배상을 하기로 한다 이런 얘기를 안 하더라도 민법 규정이 위반하기 때문에 지연배상금 1년분 지급해야 된다. 그리고 저당권 실행 비용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당연히 어떻다 지급을 해야 된다. 그게 2개로 가는 거야. 이걸 5개를 한 번에 외우려면 개판돼 버리니까 두 사람 사이 약정 때문에 발생하는 권리가 원본, 이자, 위약금, 나머지 저당권의 실행 비용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슈 지연배상금, 1년분의 지연배상금, 배상금, 손해배상금은 손해배상금, 지연배상금 같은 얘기입니다.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줄여서 지연배상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요거는 이제 요거 틀렸죠? 없죠? 어렵다고. 대가리 따서 외우면 좀 힘들었던 오히려 그런 파트예요. 하여튼 좀 특이한 주제를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졌어요. 저당권 실행에 따라서 이 사람이 낙찰 받았을 때 배당 받을 수 있는 범주, 원본, 이자, 위약금, 이건 하나의 세트고요. 지연 배상금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저당권 실행 비용,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 정도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볼까요? 갑은 X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취득했고, 을이 전세권을 취득했고, 그 후 병이 2번 저당권 취득했고, 그 다음에 정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건 잘 안 내는 문제. 근데 오늘 외우셔야 돼. 어렵지 않아요. 되게 쉬워요. 바로 말소 기준 권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회 때 문제다 보니까 좀 오래전 문제입니다. 해서 사안을 보니까 X 건물의 권리관계 저당권 누가 가지고 있다? 갑이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2번 전세권 을이 가지고 있고요. 요 문제 갖고 말소 기준 권리를 다 설명을 드립니다. 3번째, 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 가지고 있고, 4번째, 유치권이라는 사람, 아직 유치권 공부 제대로 안 하셨는데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법률 관계를 정리합니다. 이 순서 써놓은 게. 그럼 이제 경매 신청했을 때 말소 기준 권리 뭐가 돼요? 누가 경매 신청을 했든 간에 말소 기준 권리는 뭐가 되냐고요? 경매가 진행되면 누구의 저당권? 갑의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죠? 누가 경매 신청을 하든 경매가 진행되면 1번 갑의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라고. 그래서 누가 경매 신청을 하든 저당권을 포함해서 밑에 있는 등기된 권리는 어떻다?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대신 유치권은 등기할 수 없는 권리고 유치권은 어떻다? 소멸하지 않는다. 누가? 매수인, 낙찰받은 사람이 어떻다? 인수, 떠안게 된다. 되셨죠? 이게 뭐 복잡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니야. 사안이 너무 단순하다고. 경매가 진행되면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라. 이게 키워드라고. 그래서 써보는 순간 바로 얘가 1번이 말소 기준 권리라고. 자, 그럼 이제 경매 신청으로 나와 있죠? 경매 신청으로 나와 있죠? 그럼 말소 기준 권리는 무조건 뭐가 된다고? 1번 갑의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라고. 그래서 갑의 저당권 밑에 있는 전세권, 또 병의 저당권도 모두 매각으로 소멸하죠? 대신 유치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원칙적으로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갑의 경매 신청으로 매수하면 모든 권리 소멸한다. 틀렸죠? 유치권은 남는 거죠? 누가 경매 신청을 하면 유치권은 기본적으로 남는 거라고. 두 번째, 의뢰 경매 신청. 전세권자도 전세금 반환이 없으면 경매 신청할 수 있는데, 자, 갑의 저당권과 정의 유치권을 제한 권리가 소멸한다. 틀렸죠? 갑의 저당권도 소멸하죠?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해도 말소 기준 권리는 뭐가 된다? 1번, 갑의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게 된다고요. 그죠? 세 번째, 병의 경매 신청일 때 정의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 소멸한다. 이걸 답으로 구성했다고요. 자, 병의 경매 신청한 말소 기준 권리 뭐가 되고 갑의 저당권이 되게 될 것이고 갑의 저당권이 될 테고 그래서 자, 유치권은 어떻다? 소멸하지 않는다. 좀 특이할 만한 게 이거죠. 자, 유치권자 정의 경매 신청으로 무가 X 건물을 매수하면 이때는 모든 권리가 소멸합니다. 유치권자는 경매 신청할 권리가 있는데 스스로 경매 신청을 해버리면 유치권 자체는 그대로 소멸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뭐 얘기 복잡해 보이는데 말소 기준 권리의 개념을 설명드리는 거야. 해서 사안은 되게 복잡한데 실제로 되게 간단해. 자, 누가 경매 신청을 하든 간에 이 사안에서는 말소 기준 권리가 뭐가 된다? 갑의 저당권이 되게 된다. 그리고 유치권자 스스로 경매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치권 소멸하겠지만 그 외의 경우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됨이 원칙이다. 나중에 더 깊이 있는 얘기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답은 3번. 그 다음 문제 가서 볼까요? 자, 요거는 26회 문제고, 예, 요 문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판례 지문을 카피해서 구성을 했던 사례인데요. 이 문제를 보고 이게 정확한 무슨 의미인지 알아볼 수가 없게 구성했어요. 뭐 답은 교재에도 표시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고, 보시다시피 이런 문제는 1분 안에 체크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쉬운 것들, 눈에 띄는 것 중에서 아는 거 한두 가지만 갖고 찍어가는 방식으로 푸는 건 별로로 치고 이 문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보셨고요. 잠시 끊었다 다음 주제 설명드리겠습니다.